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인 전략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권혁준 경제평론가,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헤르메스스탁 하창한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수년간 실적 부진에 늪에 빠져있던 화학주가 드디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석유화학 업계에 매기가 쏠린 건데요. 화학주가 방산, 조선, 2차 전지, 반도체에 이어 국내 증시 주도주의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권익중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장에서 과연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서 이제는 석유화학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월 들어와서 석유화학주가 코스피 평균 상승률 5.45%보다 더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24%, 2월 들어와서 이제 올랐고요. 금호석유가 이제 16%나 올랐습니다.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관련된 ETF 상승률도 평균 상승률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차트로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시장에서 관심 있는 거 왜 올랐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고 그 이유를 보면서 나의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게 왜 영향을 미치느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중국의 공세 때문에 사실상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실적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중국이 왜 이렇게 석유화학 쪽에서 밀어내기를 했느냐? 러시아산 석유 싼 값에 사실상 이제 원가 비용을 절감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3년 동안 제재했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원유에 대해서 이걸 어디에 수출했느냐? 바로 중국 쪽에다 수출했고 중국 기업들을 받아서 싸게 이제 공급을 했다라는 거죠. 예.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분명히 만약에 종전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사실상 러시아산 원유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프타를 싸게 생산할 수 있고 이게 또 석유화학 쪽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기조가 된다는 거죠. 실제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우리나라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5.4%, 그다음에 나프타가 24%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상 큰 비중을 차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요. 역시나 이제 미국의 석유와 에너지에 대한 중심 정책이죠. 한마디로 에너지, 전통적인 에너지원으로 복귀를 하겠다, 회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산업이 커지면서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세 번째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 1월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산에 대한 그 수술용, 의료용 장갑에 대해서 관세를 기존 7.5%에서 50%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재가 있는데 경쟁 상품인 말레이시아산과 이제 태국산이 있는데 이거를 또 우리나라가 원료를 납품하고 있군요. 대표적인 회사가 금호석유입니다.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이죠. 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산다. 이런 소비재 중심으로 사실상 이구환신 정책이 소비재 중심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석유화학주가요. 중국 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석유화학에 대한 절반 이상은 중국 소비가 이제 참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중국 소비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석유화학 제품의 니즈가 많아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회의 모멘텀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네 가지 이유를 보면서 석유화학주에 대한 관심들 지금 높아지고 있으니까 투자하시는데 이제 포인트로 한번 삼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석유화학 관련해가지고 업황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올해 코스피 화학업종 지수가요. 코스피 상승률보다 더 높은 상황입니다. 투심이 지금 바닥인가라는 질문이 유효할 거고 이것이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질지가 오늘 장에 던져볼 질문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도 역시 반등을 노리는 배터리 업계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해 4분기 사상 처음으로 동반 적자를 겪었습니다. 국내 배터리 빅3 얘기인데 다음 달에 열릴 인터배터리 2025에서 이 신기술을 선보이면서 뭔가 분위기 반전을 노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김선영 대표님 올해 직접 여기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네, 올해도 가보려고 합니다. 예. 작년에도 갔었는데 사실 작년에 갔을 때는 알아보시는 분도 꽤 되셨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대화를 좀 많이 나누고 예, 오히려 예. 좀 그게 전 되게 좋은 기억이었는데 실제 이 행사와 관련해서는 이게 재작년이랑 뭐가 달라졌지?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라고 느낀 게 사실 작년 행사였었어요. 지난해에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이 배터리 3사 포함해가지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까지 좀 같이 보면서 여러 예. 개를 좀 같이 보고 왔었는데 뭔가 좀 새로운 게 없어가지고 야, 요거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행히 좀 좋은 소식이 좀 많이 들린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제품을 빨리 내야 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뭐가 좋습니까, 그러면?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예. 이제 작년에 제가 갔을 때는 삼성 SDI가 사실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예. 우르르 몰려가지고 막 줄 서서 저도 이제 봤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는 관심을 제일 많이 가졌던 게 다른 기업이 별게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전고체 아하. 배터리 관련으로 이제 있었는데 사실은 그 보고도 여전히 ING인데 이게 뭔가 나온 건 없는데라는 예. 생각했는데 일단 이번에도 보니까 여전히 개발 현황 공개 정도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지가 꽤 됐는데 제가 대학교 때 주식 공부할 때도 그때부터 사실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지났죠. 네, 일단 지금이야 뭐 굉장히 진지하게 좀 다가가고 개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요번에 가서 좀 보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 달 5일부터 7일 날 인터배터리 2025 행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사실 그동안 이제 주요 배터리 3사가 뭐 사상 처음으로 적자라고 하는데 솔직히 LG엔솔 이 회사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분할 상황에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나 SK온 같은 경우도 이제 SK온도 사실 그렇게 되게 오래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상 뭐 이런 거 별로 크게 마음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 별로 안 된 회사예요. 뭐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극적인 거 보지 마시라는 말씀 일단 드리고 시작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시리즈 드디어 이게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4680 시리즈, 46 시리즈를 드디어 공개를 한다고 하고 이게 홈페이지에 티저로 올라왔더라고요. 요거 한번 조금 봐주시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동안 전기차에 적용했던 시리즈가 이제 2170 시리즈인데 요것보다 이제 출력이나 용량이 6배 정도 더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팩 구조도 훨씬 간단해가지고 확실히 셀 수리를 줄임과 동시에 에너지 용량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테슬라도 이 46 배터리 납품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인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예. 국내가 들어가죠 거기에 예. 이제 이 사이버 트럭이 우리나라에 들어가는데 확실히 기존의 2170 배터리보다 수도 확실히 줄어들고 용량이 더 좋기 때문에 4680 배터리가 이제 제대로 시작됨과 동시에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매출이 충분히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고 사실 이제 LG엔솔이 46 시리즈를 공식적으로 선보이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 행사 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갔다 와서 또 제가 뭐 어떤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죠.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원통형 실물 배터리를 이번에 공개를 처음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SK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대 폼팩터라고 하죠. 이제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을 사실 다 하는데 이번에 원통형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보고 올 예정이고 지난번 같은 경우도 갔을 때 이제 몇몇 기업이 원통형 배터리를 공개를 했는데 그냥 원통형 모델이었어요. 이거 가지고 뭘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런 모형이다 해가지고 이게 안에 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는 뭔가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됐고 SK온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 갔을 때 뭔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진짜 이 정확하게 모든 것들 다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해놨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 이거를 한번 올해도 뭐 작년과 좀 더 나아진 부분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볼 예정이고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그 개발 현황 공개라고 하니까 이게 저도 분명히 작년에 보고 왔던 게 있기 때문에 작년에 얼마나 더 개발 현황이 진전되었는지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적자인 거 크게 뭐 의미 부여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어떤 매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46 시리즈가 나와준다라고 하고 이게 진짜 나오겠구나라는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들면은 그때부터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으니까 이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이 좀 생기는데 일단은 지금 그 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략들이 좀 고급화. 네. 이 뭐 테슬라 얘기들도 하고 있고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힘든 거는 중국이 싼 배터리들을 많이 계속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우리가 좀 괜찮다는 걱정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이쪽보다 지금 계속해서 위를 보고 있는 전략이 이 투자 심리 쪽에 유효할지 요거 하나 질문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현대자동차도 이제 자체 배터리 기술을 만들고 네. 생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투자 심리에는 2차 전지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중국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예. 그동안 이제 어떤 업종에서든지 간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이 포지션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고급화, 신기술 이런 걸 집중했었고 중국은 항상 요거 가져가가지고 이제 자기들 걸 만들고 이제 생산력해서 이제 싸게 만든 게 그들의 어떤 원래의 항상 해왔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랑 별로 달라질 건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따라오는 속도는 빨라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중국 얘기를 들으면 보통 이런 말씀 드리는데 중국은 따라오겠지만 절대로 역전시키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런 걸 해야죠. 빨리 신기술 개발하고 신제품 개발하고 이제 반도체든지 배터리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그들은 항상 싼 거로 이제 해왔었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을 자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쪽으로 몰리고 사실 양쪽에 원하는 어떤 수요층이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이 접하긴 하지만 사실 고급화 전략이에요. 거기 싸지 않습니다. 뭐 물론 보조금 받아가지고 차값이 싸지는 건지 별개지만 제가 봤을 때 캐즘은 거의 끝났다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냥 항상 가던 방향대로 가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과의 이런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더 투자를 많이 하고 더 노력을 많이 하고 당장 실적이나 당장 이런 언론 기사들이 욕한다고 신경 쓰지 말고 갈 길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격차를 벌리면은 이제 계속
해왔던 것처럼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뭐 반도체 업종에서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 업종 좀 휘청하고 있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네.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투자하면 이제 분명히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자체 배터리들을 개발을 하고 이런 노력들 되게 좋죠. 이게 자동차 개발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용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다행히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격 자체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다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양극재 가격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옛날보다만큼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도 테슬라 말고도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도 자금 확충해가지고 배터리 확보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LG엔솔한테 배터리 달라고 얘기하는 기업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현대차가 지금 하는 노력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무한 경쟁 들어가는 거죠, 이제부터는. 사실 근데 저는 이게 시장 경제에서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전략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문제는 얼마나 이제 미국으로부터 또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미국의 어떤 공장을 증설해가지고 얼마나 또 관세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느냐, 사실 이 싸움으로 가는 거지, 이런 세부적인 어떤 하드웨어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특히나 전략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 가지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짧게 마지막으로요. 네. 사실 오늘 언급해 주신 것 중에 사육 시리즈도 있었고 또 전고체 기술도 있었는데 이게 어떤 게 핫 이슈가 되느냐에 따라 뭐 사육파이면 LG 에너지 솔루션, 전고체면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키워드가 가장 핫할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전 46이요. 왜냐하면은 전고체는 갈 길이 좀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46 시리즈는 사실 당장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 46 시리즈가 나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아마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2차 전지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입니다. 근데 사실 당장 돈으로 만들고 당장 숫자로 지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아이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금 46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확실히 아끼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전고체 뭐 나오는지 한번 보고 제가 한번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달 5일부터 4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전시회죠. 인터배터리 2025. 각 사별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도 함께 주목해 보시죠. K배터리의 찐반등 진심으로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들썩이는 K 콘텐츠 업계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천하였던 드라마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중국은 넷플릭스 정식 서비스가 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체 IP를 많이 보유한 제작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죠. 길건우 대표님. 네, 뭐 앞에서 얘기를 이제 잘 해주셨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 뉴스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뭐 당일에 뭐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뭐 A스토리는 거의 30% 올랐고요. 그날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 18%, 컨텐트리 중앙이 한 24%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도 조금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 쪽에서 어찌됐건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나오는데, 야, 특히 미디어 관련주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넷플릭스가 사실은 중국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새로운 매출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조금 반영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항상 한한령 해제 기대감은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는 뉴스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진짜 되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 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달에 중국에서 이제 문화사절단이 뭐 국내에 방문을 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빠르면 5월 달에는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뭐 계속 나오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넷플릭스에 지금 같이 공동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파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실질적으로 없는 나라이다 보니까 구작이든 신작이든 IP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거는 있습니다. 아직은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문화사절단이 국내 방문한다라고 하는데 아직 시간 조금 더 있고요. 한한령 해제는 5월 달인데 실질적으로 원래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작년 12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문체부 장관이 중국 쪽이랑 얘기를 하고 국내에서 이제 브리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K-팝이랑 K-드라마랑 K-영화랑 조만간에 중국에서도 방영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미 그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벌써 2달이 흘렀는데, 그 중간 2달 동안의 미디어랑 컨텐츠 관련된 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
올랐다가 내려갔다를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정확한 뉴스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뭐 미디어 쪽뿐만 아니라 엔터 쪽도 뭐 수혜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엔터 쪽에 주가가 과거만큼 세게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는요 사실은 K-팝 앨범 판매량이 기존에 본다라고 하면 거의 한 20% 차지할 정도로 예. K-팝의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엔터 관련주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고요. 특히 이제 이 안에서도 사실은 DOU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 쪽이랑 멤버십 이야기가 거의 끝났거든요. 빠르면 아마 3, 4월 달쯤 되면 중국에서 멤버십이 출시가 되면서 아마 제일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SM이나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미 앨범 판매량이 과거에 굉장히 많았었다 보니까 요 흐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은 사실은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다수 IP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 뉴스가 나오기는 해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나라 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다수 IP 가지고 있는 기업이 크게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트리 중앙, 스튜디오 S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 위주로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엔터 미디어 업종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사실은 이 한한령 해제했을 때 게임도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거든요. 특히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국내 게임사 최초로 영업이익 1조 클럽에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모가 49만 8천 원 회복까지는 까마득한 상황이거든요. 하창원 본부장님, 이 게임주 반등의 키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키는 저는 이제 뭐 MMORPG를 벗어난 뭐 콘솔이라든지 모바일 쪽에서의 턴어라운드인데 제가 봤을 때 게임 산업에서 가장 지금 뭔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콘솔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게임계의 르네상스 시대에서 MMORPG를 정말 열심히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로 뭐 NC소프트의 벽돌을 좀 많이 쌓아 올려줬거든요. 공헌을 하셨군요. 예. 네, 그래서 뭐 저도 뭐 아이언부터 시작해서 와우라든지 정말 많은 게임들을 해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MMORPG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으시고 하신 분들은 여전히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나이대가 이제 30대 후반에서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네. 사실상 MMORPG의 전성기가 다시 오긴 저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거 안 하니까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여하지도 않고요. 요즘에 또 자동 사냥이 워낙 또 활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 쪽으로 이제 간편하게 하는 쪽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한번 사실 빠지기 시작하면 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 자체가 마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모바일 시장에서의 뭔가 턴어라운드 흐름들을 봐야 되는데 이건 또 텐센트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 커지면서 사실 중국 쪽에 많이 파이를 뺏겼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에 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구조 자체가 뭐 텐센트 같은 기업들을 통해서 퍼블리싱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파이를 많이 뺏겼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들어와서 규제가 전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한한령 해제 때문에 조금 덕분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요거에 대한 본격화 흐름이 나오면 외자 판호가 분명 나올 겁니다. 항상 이제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자 판호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게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라 대거 나올 겁니다. 대거 나오는 상황이 생기면서 뭐 드래곤 플라이부터 시작해서 좀 가벼운 종목군들이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주들의 분위기가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실적 컨센서스 하회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한 15%에서 16% 정도 지금 하락한 상황이고요. 이제 배틀그라운드 1, 2인 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사실상 이 기업을 좀 잘 뜯어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AI화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실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주력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매출 자체가 크래프톤 IP로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에서도 화평정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회 판호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원툴만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뭐 저는 상당히 크래프톤은 뭐 공모가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실적 컨센은 하회하긴 했지만 사실 PC나 모바일 쪽에 대한 MAU를 보시면 상당히 견조하고 또 성장 모멘텀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게임주들 안에서 항상 톱 3 안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언급해 주신 것처럼 크래프톤부터 게임주 전반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 확인해 보고 오시죠. 오늘은 안혜숙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확인해보는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오늘장 주목해볼 리포트들 체크해보시죠. 오늘은 상향과 하향 리포트가 골고루 나왔습니다. LG전자와 이마트 보고서는 잠시 후에 알아보시고요. 또 삼성증권은 오늘 한국가스공사의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며 배당 매력이 부각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넥센타이어와 현대해상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하향 리포트 보고서로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LG전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는 리포트 나왔는데요. 매출은 35조 원, 영업이익은 2조 3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600명의 R&D 인력을 보유한 SOC 센터 운영을 지속하면서 반도체 칩 설계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LG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과 양자 컴퓨터 칩 관련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다음은 이마트 보고서입니다. 지난 14일 하나증권이 2027년 가이던스가 설린다며 외부 목표가를 84,000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서 오늘은 IBK 투자증권이 이마트 목표가를 95,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지난해 이마트의 실질 영업이익은 약 1,600억 원이고 여기에 개선 가능성이 높은 실적을 감안하면 2027년 영업이익은 턴어라운드가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또 스타컴 사업부 실적 개선은 가파르게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짚어냈고요. 올해 하반기 G마켓 합작법인 출범이 가이던스 달성을 도와줄 거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 4% 상승으로 마감했던 이마트, 오늘도 빨간불 기대해 보시죠. 그럼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인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모처럼 뜨겁게 달아오른 철강주 상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예비 판정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철강주들이 일제히 날아올랐는데요. 자, 그런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좀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김선 대표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의 얼마 전까지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은 정말 철강 매출만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몇 년 전에 처음 말씀드릴 때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말고 다른 것도 신경 쓰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마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반도체 삼객품목 수출 중지를 일본에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희귀가스를 포스코홀딩스가 할 수 있다는 걸 들으면서 뭔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2차 전지까지 같이 하고 굉장히 그쪽에 좀 신중하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한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포트폴리오가 너무 획일화돼 있다는 겁니다. 사실 명확하죠.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누가 봐도 회사 이름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면은 투자하기에 적절하다는 편이 있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매출이 그거만 안 나오면 나머지는 엉망진창이 된다는 최악의 단점이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철강 관련 기업들은 그것 때문에 좀 앞으로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건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현재 상황에서 철강 관련 기업들이 철강업에만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이 관세를 먹이는 게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그냥 예비 판정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좀 부정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판정만 하고 또 이제 폰만 잡고 나중에 안 하겠지 또 언제 할지 모른다 이런 38%까지 다 매길 수 없을지도 몰라까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되게 호기롭게 이 퍼센티가 나온 게 좀 예. 놀랐어요. 27.9에서 38%. 사실 이게 시장 예상치를 월등히 뛰어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거 진짜 이거 하게 되면 대단하다.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다. 굉장히 큰 어떤 선택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게 될까라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관세를 먹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더 이상 중국 눈치 보면 안 되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이렇게 함과 동시에 이제 확실히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게 기대감이나 어떤 불확실성이나 뭔가 정해지지 않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탄탄하게 올라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안 돼요. 주가가 좀 많이 밀려가지고 반등을 하는 그런 느낌이지 심리적인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투자를 강하게 밀어붙일 만한 시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 구조가 이 매출 구조가 딱 철강 쪽 말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담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는데 그런 의미로 포스코홀딩스
압니다. 아마 제가 이 얘기하면 분명히 또 많은 말씀하실 거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사실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게 철강적 매출이 살아나는 거는 일단은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중국한테 치이고 있죠. 일본한테 치이고 있죠. 엔저가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중국을 때려가지고 관세를 먹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뭔가 이런 우리나라도 덤핑 관세를 먹이면 그 시점쯤에 돼서 이제 숫자가 찍히지 그 전까지는 아직 뭔가 숫자가 찍힐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일단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건 좀 보시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사이트를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철강 기업들 당장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철강 말고 다른 것도 같이 하는 매출 구조가 좀 다변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지금부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뭐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철강만 하는 기업들은 지금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너무 달려드실 필요 없이 조금씩 좀 길게 좀 지켜보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세율도 그렇고 아직 확인해야 될 것들이 조금 더 있으니까 철강주 투자에는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이 나왔고요. 이 다음 소식을 살펴보죠. 관세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이 현대차, 기아 관련 소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개인 그리고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데 개인들은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어떤 포인트에 주목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인과 개인들의 전략 포인트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 이제 순매도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순매도 1위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10위 정도 나오면서 정말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개인들이 이제 순매수세를 이제 돌아서면서 예.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두 가지씩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도 이유 첫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부진한 실적 때문에 그렇다.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한 17.59%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제 외국인들이 이러한 어떤 영향을 받고 사실상 이제 매도세를 던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요, 관세가 1%포인트 정도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수출이죠. 북미 시장의 수출이 한 4천억 원 정도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체 자동차 수출의 49%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영향을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두 가지 포인트를 외국인들이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이제 개인들은 이것보다 사실상 이제 매수세로 돌아선 이유가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밸류에이션이죠. 사실상 너무 이제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높아질 밖에 없다. 그래서 반등이 기미히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퍼가 8배 미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저평가 상태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개인들의 이제 순매수세 이유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배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배당의 현대차 같은 경우가 23일 결산 배당금 했을 때 보통주가 보통 한 6천 원 정도 책정을 했고요. 종류 주식 그러니까 우선주 같은 경우는 6,100원 정도 이제 책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배당의 매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지금 2월 28일이 배당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개인 주주들의 이런 포인트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기아도 마찬가지죠. 결산 배당금 6,500원에 배당 수익률 한 6.87%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21일 종가로 좀 계산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다 보니 이제 개인들이 이제 매수세로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들, 매도와 매수의 두 가지 측면인데, 과연 현재 이제 오늘장에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어떤 관점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실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배당 관점에서만 본다면 현대차보단 기아가 더 나을까요? 주가도 좀 더 저렴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개인적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개인들이 봤을 때요. 개인들이 사실상 2월 들어와서 기아 자동차를 더 많이 샀거든요. 그런 이유가 역시나 말씀하셨다시피 배당에 대한 매력이 더 크기 때문에 아마 기아 자동차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수급 환경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잘 쫓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장 섹터 전략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건우 대표님께서 제약바이오 섹터 가지고 오셨는데요. 마침 또 현지 시각으로 지난주 금요일 10년물 국채금리가 4.43%대로 내려왔습니다. 실적 기대감, 관세 정책 그리고 공매도 재개 사이에서 약간은 좀 긴장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받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를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우선 두 가지 포인트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톡신이랑 두 번째는 기술 이전 기대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보톨리늄 톡신 3사가 24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메디톡스도 뭐 재작년 대비하면 85% 정도 증가했고요. 내용 제약이 23%, 휴젤이 41%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조금 탄탄하게 우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성장하는 이유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그러니까 톡신을 사용하는 데가 조금 제한적이었는데 뭐 적응증,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메디톡슨을 뭐 쌍꺼풀 경련에도 쓴다라고 얘기하고, 내용제약 나보타 같은 경우에는 만성 편두통도 임상 이상을 또 현재 진행 중입니다. 휴젤 같은 경우는 과민성 방광, 적응증에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 때 바이오 섹터에서 주가가 굉장히 급성장, 급등한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기술 이전 기업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술 이전 체결한 기업들이 뭐 우리가 아는 게 뭐 유한양액, 리가캠, 알테오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올해도 여전히 기술 이전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캠 바이오도 포함되고 있고요. 뭐 삼천당이나 펩트론, 브릿지바이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가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에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관련 기업들은 조금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작년 하반기 끝날 무렵에 11월 말 12월 넘어가면서 그 전에 많이 올랐던 게 사실은 많이 차익 실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흐름 자체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급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악재는 있는 게 3월 말부터 이제 공매도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수급 부담은 조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안에서 방금 얘기했던 실적과 기대감 포인트를 보신다라고 하면 크게 조정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 오늘 개장 전 체크해야 될 포인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야간 선물 자체가 마이너스 1.2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미국 증시가 상당히 크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시장의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변수 포인트는 화수 금에 있습니다. 뭐 금통위, 그다음 GDP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디램과 낸드에 대한 뭐 이런 발표들, 그런 내용들이 이제 화수 금에 있기 때문에 변수 포인트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트 차트가 데뷔를 곧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데뷔를 하게 되고 티저도 나왔는데 사실 예상한 것보다는 티저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 근데 약간 뭐 이전에 이 뉴진스 같은 약간 상큼함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한 것 같아서 한번 티저 영상 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와 오늘 프랑스 대통령이 좀 정상회담을 하죠. 27일에는 영국 총리와 좀 하는데요. 그래서 방위비 관련된 이슈와 재건 이슈가 좀 부각이 될 수 있으니 관련된 내용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 히토류라든지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스토리까지 같이 엮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조선에 대한 이 입항에서의 이제 세금을 매기는 부분에서의 좀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이게 중복으로 되게 됐을 때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조선사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 이런 내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